비가 와가지고 딱 자기 좋은데. 그죠? 자, 지난주 하셨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부터 맞죠? 손해배상 책임부터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에 그 손해배상의 책임 있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가지고 보정의 설정, 보정, 업무 보정 설정 의무를 주죠. 설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가 중개행위라 해야 됩니다. 이게 중개행위다 아니다는 어떻게 판단한다? 외형상 객관주의다 그랬죠. 개공과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랬고요. 중개행위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원인이 고의 과실이 있을 때. 근데 여기 보시면 과실이라 할 때는 과실의 경중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과실도 이 개공의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과실이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할 때 지금 개공 자신의 행위는 이제 과실 책임일 거고, 그다음에 고용인이라든가 또 중개사무소의 제공 있죠. 중개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경우는 뭐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고의과실과 사무소 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손해가 발생하면 그죠? 손해 중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배상 책임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재산상 손해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고의과실 사무소 제공 재산상 손해 사이에 뭐가 존재할 것? 인과관계가 입증해야 되는데, 인과관계의 입증의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 의무가 주어진다.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정 설정은 개공별로지, 그죠? 사무소별로가 아니죠. 그래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그 경우에도 보정 설정은 어떻게 하더라? 각각, 그죠? 각각. 그래서 개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강조해가지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도 맞는 말이죠. 모든 개공에게 언제까지 하더라?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언제부터? 그죠? 등록 신청이 아니죠. 개공이죠. 이게 주어가 개공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법에서 맺을 때, 등록했을 때, 그러니까 등록되고 난 이후란 얘기입니다. 그죠?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냐 하면 등록한 때입니다. 등록한 때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리고 보정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보정의 방법이 있죠. 보정 설정의 방법은 몇 개 있더라? 3개 있더라. 그래서 보정보험이 있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가 있고, 법원에 대해서 현금 또는 국공채 전액을 임치하는 공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해서 이 공탁은 최소 몇 년간은요, 공탁하고 난 뒤, 즉 업을 그만두더라도 3년간은 회수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보정 금액이 나옵니다. 보정 금액도 세수로 분류가 되는데, 법인일 때, 법인이 아닐 때, 그리고 지역 농협까지. 법인은 일단 주된 사무소는 얼마? 2억 이상입니다. 2억 이상이고, 분사무소는요 1억 이상으로 추가죠. 추가라 놨죠. 그럼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의 보증 금액은 3억. 그러면 이 분사무소에서 중개 사고가 생기면 얼마까지 책임진다? 3억까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법인
전체로 부담한다라는 얘기고요. 법인이 아닌 자는 얼마? 1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 지역농협은 그냥 딴 건 생각할 거고 두 개를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농협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그죠? 등록한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농협이 당연히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때만 보증 설정 의무가 주어지고 금액이 얼마더라?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그리고 이 보증 금액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한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만큼만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하겠다. 근데 이게 보증기간의 지급 한도는 맞죠? 그죠? 보증기간이 1억 설정했는데 2억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1년에 1억짜리를 가입했습니다. 1년에 1억짜리를 가입했다 할 때 이 1억은 1년간 발생하는 손해 총액이 아니죠. 예, 한 건당의 보상을 말합니다. 한 건당에. 그래서 그것도 1년짜리를 가입했지만 중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효력은 자동 소멸입니다. 됐죠? 그걸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공제를 가입했다. 그러면 요건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그걸로 종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1년 1억 해가지고 배상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보정 방법이 나왔고 보정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정 설정을 신고하겠죠. 언제 한다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할 거예요. 근데 신고를 꼭 해야 되느냐? 뭐 한다? 생략할 수도 있다. 보정기관에서 직접 통보하는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죠. 아직. 그러면 이제 다음 나오는 게 보정 변경입니다. 보정 변경은 항상 말을 붙여서 기억하시랬어요. 어떻게? 요렇게 효력 기간 중입니다. 효력 기간 중에 만다 보정을 변경해라. 그렇죠? 효력 기간 중에 의미가 뭐더라? 종전 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혹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고 종전 보증을 해지해야 된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보정 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공제로 바꾼다. 라고 하면 그죠? 공제부터 가입하고 보험을 해지하라. 보정 변경 시에는 중복 가입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보정 변경이 만일에 공탁의 경우였다. 그죠? 그래도 보정을 변경하면 돈 찾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될까? 보정 변경 시에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3년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누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죠? 중개 사고 당시가 아니라 중개 행위 당시에 보증기간이 그죠?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정 변경 시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공탁금을 누가 지급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개 행위 당시입니다. 중개 행위 당시의 보정기관이 그죠? 보정기관이 뭘 부담한다? 보증금 지급을 부담한다는 거. 요거 사고 당시가 아니라 행위 당시다.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자, 손해배상 딱 넣으면 며칠이죠?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보정보험이나 보험 그리고 공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재가입입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개사고 터지면 보증의 효력은 자동 소멸 그랬죠. 소멸되고 그러면 이제 중개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최대 며칠까지? 15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일쯤 지나가지고 다시 업무를 개시하겠다.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업무 개시 전까지는 그죠? 공제가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을 설정하고 대신에 안 하면이죠. 업을 안 하고 있을 때. 근데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에 15일 이내 재가입이고 그 다음에 공탁 나오죠. 공탁은 어떻게 됩니까? 공탁은 보전을 해야 되는데 보전을 한다 얼만큼? 지급한 금액이야 아니면 부족한 금액이야? 부족한 금액을 보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죠? 요건 날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휴업이거든요. 휴업 기간인데 요 중간에 보정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기간은 무보증이죠. 무보증 상태여도 무방하다. 왜 했어? 지금 뭐였다 했죠?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보정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잔여기간은 무보정 상태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휴업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합니까? 의뢰인하고 접할 이유가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죠? 그러니까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보정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정 재설정의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만?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죠? 예. 자, 그리고 보증과 관련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데 이거 입에 붙이라고 했는데 무보증 그렇죠. 상치 입에 이거 붙이세요. 하셨죠? 자꾸 무보증 상치 진짜 안 되면 10분 해봐요. 딱 붙어. 10분 아니고 한 서너 번 하면 될 건데. 그죠? 이제 몇 번 해서 이게 입에 분야를 해보면 기억력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름이 누구 누구예요로 얘기하면 기억됩니까? 아 이제 저는 기억이 안 되는데요. 최소한 같은 그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입에서 몇 번 중얼거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죠? 소개받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의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루즈벨트 했던 거의 방식이 그거거든요. 연산기억법 계속. 파티에 얼마나 사람 많아요, 그죠? 파티에 사람 많으니까 인사를 다 하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다 소개하잖아. 근데 모르잖아, 그죠? 그거 어떻게 기억 다 하겠어요? 물론 비서가 적겠지. 정은지 모르게 따라다니면서.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면 또 물어요. 아까 소개받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근데 예의에 어긋난 게 아니죠. 대통령이 물어오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다 기억했대요. 그 기억해가지고 그게 루즈벨트 사선이었죠. 사선했던 이유가 물론 그 대공황 그런 뭐 영향도 있었지만 유리 정책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소개받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다 개인적 손을 써서 엽서를 보냈대요. 이름은 자기 친필 사인을 다 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그 엽서를 보내주면 그걸 받은 사람이 누가 지지자가 안 되겠어요? 와 대통령이 그것도 한번 소개받은 걸 어제 지나가다가 이름 들었던 걸 그 사인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그죠? 그게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도 돌면서 다시 또 물어봤다는데.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같은 내용을 무보정 상치다 그러면 진작에 한번 3번 따라 해봐요. 딱 그러면 붙어요. 안 붙으면 아 기억력이 3개까지는 안 되고 5개 되는구나. 그럼 5번. 그럼 책을 몇 번 읽어야 돼? 아 나는 5번 읽어야 되겠지. 머리에 들어가는가 보다. 내 기억력의 정도를 알 수 있다니까. 해보세요 나중에. 무보정 상치 그죠? 그 다음에 자, 중개가 이 설명을 한다든지 보증에 대해 설명하고 정서를 주죠.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시죠,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라고 철인 지문으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면 설명을 하고 교부해야 되는데 미설명, 미교부가 나오죠. 뭐예요, 이거? 백과입니다. 그래서 딱 기억하실게요. 무보정 상치. 미설명 미교부는 백과 경미한 거잖아요, 그죠? 보증을 했잖아요. 설정했고 다만 설명 안 했고 교부 안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백과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가 나오는데 다 접어두고 이건 권고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금을 개업공인중개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한다. 기억나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몇 개의 의무가 주어지더라? 4가지의 의무가 주어져요. 그죠? 원래 이 제도는 매도인이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 그죠? 이중매매를 하고 튀지 않을까? 이게 전제인데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니까 이제 누가 튈 거다? 개공이 가지고 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정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인출에 관한 동의 등 방법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되고요. 무단 인출 금지.
그리고 자신의 예치금하고는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래 이거 의무 아니었죠? 의무 아니었는데 이 보약 해가지고 보약 무분 네 가지가 딱 나오면 시험 지문에서 제일 먼저 체킹하시게 뭐라고요? 그죠? 개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X. X죠. 왜 틀렸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치를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치했는지가 안 나왔어. 맞죠? 제가 뭐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금융기관 등이 뭐냐면 예치기관이에요. 계약금 등이 뭐예요? 예치금이에요. 이걸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그랬지 누구 이름으로 예치했는지가 안 나와. 이렇게 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하겠죠? 보증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앞에 지금 누구 이름으로 예치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고 나왔지 이게 누구 이름으로 예치했다는 말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 설정이라든지 약정, 무단인출 금지, 분리관리라는 이 내용이 나오면 지문에서 먼저 확인할 게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개공의 명의로 예치 안 하면 이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개공의 명의일 때 이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지고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잖아. 그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제재가 따라와요. 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일단 언급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 꼭 확인할 건 이 두 가지예요. 근거 예치제도에서 예치제도에서 의무가 아니라 그죠? 근거할 수 있다라는 거.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아셨죠?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지더라. 그 다음에는 계약 예치금이란 예치기관이란 예치명의자는 예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용어 설명이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책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언급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어디로? 금지행위. 자, 공인중개사법상에 금지가 나오는데 금지. 이 금지 의무는 금지 행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의무일까요? 그죠? 개공, 개공 등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그러면 여기 등이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개공이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등록은 취소할 수 있고 상치죠. 그러면서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벌의 종류는 1대1, 3대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게 49조고 48조입니다. 자, 소공이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제재는 소공 딱 그러면 자격 정지고 형벌을 병과할 수 있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태료 처분도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보조는 형벌의 대상만 됩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행위가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다? 개공의 행위다. 따라서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면 개공이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상치라는 말은 결국 업무정지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은 고용인 때문에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자, 그리고 형벌을 위반했다.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이다. 중한 위반이죠. 따라서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누구한테도 고용인뿐 아니라 개공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죠. 그래서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이 벌금은 자기 책임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없는 거예요. 잘못했죠. 했어. 뭘?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자기 책임이니까 구상권 행사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의하실 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은 아닌데
이 벌금이 자신의 행위로 받은 거예요? 타인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거야? 타인의 행위죠. 따라서 결격 사유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결격 사유 아니니까 절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실게요. 기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행위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맞아요. 기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행위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라는 말은 X입니다. 됐죠? 되게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경우고, 그 다음에 종류를 딱 보면 매가 나오죠. 매 그러면 매가 금지가 되려면 3개의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대상물이라야 됩니다. 몇 개? 5개라야 됩니다. 계약 방식은 매매라야 됩니다. 임대 상관없죠? 그리고 매매할 수 있어 없어? 매매할 수 있다. 매매까지만으로는 금지 아니죠. 매매를 뭐 할 때? 업으로 할 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금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라야 금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아예 이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선박을 사고 파는데 공인중개사법을 왜 적용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상물일 것, 계약 방식은 매매일 것, 그리고 그죠? 반복될 것. 근데 임대업은 돼야 안 돼요? 임대업은 돼야 안 돼? 거기 좌우로 흔들면 안 돼? 그죠? 돼요.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못하는 거지 임대업은 가능해요. 물론 지금 그렇게 좀 한 단계 더 지나가면 법인은 안 돼요. 그렇죠? 법인은 14조에 개업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임대관리 대행은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 하나의 법인을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통상 개공이 아셨죠? 개공이 금지한다 그럴 때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보다 금지되는데 임대업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겸업에 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금지되는 건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무는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죠. 무는 무등록자다 할 때 일단 포인트가 뭡니까? 알면서 뭐죠? 의뢰받은 경우까지가 금지예요. 의뢰받은 경우가 금지입니다. 의뢰받았는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금지도 아니다. 금지입니다. 의뢰받은 경우까지가 금지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하겠죠? 우리가 금지하는 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알면서 그죠? 알면서 뭐다? 중개 의뢰 받은 그 자체가 위반이야. 거래계약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봅니다. 개업공유사가 받는 거 딱 이 조문 딱 그대로요. 개업공유사는 중개보수만 받는다. 실비도 받는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적게 받았다. 공짜로 해줬다.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금지가 되려면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경우입니다. 받는 경우 안 돼 있던가? 받은 경우에요. 받는 행위 돼 있죠. 그냥 받은 거야 하여튼 받는 행위 돼 있죠. 조문에는 받는 행위 돼 있어요. 받는 거.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지. 받는 건. 근데 요구했거나 요구 약속의 경우는 상관없죠.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지급받기로 약속한 경우, 요구한 경우, 그러니까 받아야 금지입니다. 그렇게 했다, 약속했다는 것만으로 위반은 아니죠. 그리고 초과해서 받는 경우인데 이거 원래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는 총 8개가 다 단속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에 대한 제재가 주어질 뿐이지 효력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보수에 관한 규정은 뭐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 보수를 그죠? 보수 초과 지급 약정이 있죠. 초과 지급에서 약정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거 전부 뭐입니까? 초과분만 뭡니까? 그죠? 이럴 때 초과분입니다. 초과분. 그러니까 전부 무효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초과분만 무효다. 이거요? 초과분만 무효다 이렇게 아셨죠? 그럼 뭐 순가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보면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개공이 받는 건 보수만이 아니고 뭐까지? 실비까지. 초과해야 되니까 적게 받거나 공짜는 상관이 없고 받은 경우니까
받았다가 돌려줘도 위반이야. 받았는데 수표가 부도수표야. 역시 위반이죠. 이렇게 보. 그 다음에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은행에서 이건 거짓말은 자기 그죠?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포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맞죠? 그 다음에 부작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부작위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소송의 계류 중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짓말은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일부러 짜고 숨긴 채 이런 거잖아요. 고의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할 때 이 거짓된 은행은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거래상 중요 사항이란 뭘 말한다? 확인 설명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확인 설명 사항은 실가입니까? 예정가입니까? 예정가거든요. 근데 거짓된 은행에는 중개 대상물 가격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시가 있죠. 정상 가격을 확인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요? 4개가 1대 1입니다. 종류가 매무복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고 그 다음에 관입니다. 관 딱 그러면 두 가지 뭐 다른 거 접어두고 관련 정서 아닌 거 있죠. 관련 정서 아닌 거 두 개 해봐요. 뭐 분양권 상가 분양 계약서입니다. 분양권 상가 분양 계약서. 분양권은 판례상 건물이죠. 예,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계약서는 상가 분양을 위해서 인쇄된 서식일 뿐이다. 상가 분양 계약서까지요. 그리고 관여하지 마라 그랬죠. 관여 금지입니다.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중개를 하는 것도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요. 관. 그 다음에 직접 거래는 딴 거 없습니다. 직접 거래는 절대 금지고 그죠? 딱 관계만 합니다. 개공은 거래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거래할 수 있죠. 문제는 누구랑 의뢰인과 거래하면 안 된다. 이게 직접 거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할 수 있다. 맞죠? 매매할 수 있는데 누구랑 자신의 의뢰인과 매매를 하면 안 되죠. 의뢰인이라 할 때는 소유자만 얘기합니까?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까지를 말합니다. 의뢰인, 수임인까지. 그러면 거래는 금지를 통해서 이 본인이 동의해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고 즉 본인의 허락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금지다. 그리고 금지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당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리고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직접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라든가 의뢰인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요. 그리고 개공이 해당 부동산을 고용인 명의로 그죠? 취득했다. 고용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거래도 아니다. 직접 거래입니다. 근데 배우자 명의 있죠. 배우자,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건요.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직접 거래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금지에서. 자, 그다음에 쌍방 대리다. 쌍방 대리를 하지 마라. 역시 절대 금지입니다. 전형적인 지문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정권을 임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을 아셨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이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입니다. 양쪽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다 허락했잖아요. 그죠?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쌍방 대리는 안 되지만 뭐는 될까요?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 주장 행위라고 할 때 대상 부동산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거든요.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관련법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 다시 어떤 거?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 2개의 부동산이 나와요. 이 2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하면 투기입니까? 매매죠, 그죠?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 이거 뭐라고? 투기다. 그러면 투기 조장 행위인데 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기를 하는 이유는 차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주장 행위를 할 때는 딱 기억할 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 방식은 매매일건. 여기다가 임대차가 들어가거든요. 즉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매입니다. 그리고 투기 주장 행위를 통해 가지고 차익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차익의 목적은 이 차익은 결과죠. 우리는 결과입니까? 금지하는 게 원인입니까? 원인이다. 투기 주장 행위를 못하게 하는 목적이지 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법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입니다. 차익이 발생하는 관계없어요. 단지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체가 뭐라고? 투기입니다. 금지고. 이해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관직상투. 됐습니까? 금지?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죠. 돈 받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돈 받는 거잖아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개보수는 두 문제가 논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 중개보수 청구권이잖아요.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게, 중개보수 청구권의 성격. 중개보수 청구권 이퀄 뭐다? 예, 상인보수 청구권이다. 그죠?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 이퀄 상인보수 청구권이다.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당연보수라는 뜻입니다. 당연보수. 그러니까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상인보수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시점을 구분해야 돼요. 그죠? 상인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발생 시점은요, 의뢰시, 행사 시점은 거래시, 소멸은 언제? 주로 나오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발생은 의뢰시, 중개계약 체결시, 행사는 거래시, 거래계약 체결시, 중개 완성시 그러죠. 소멸은 누구 때문에? 개공의 귀책 사유로 혹은 개공의 고의 과실로 되면 소멸합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두 번째 기준이 나와요. 자,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시랬죠? 제일 먼저 지문에서 대상물입니다. 대상물. 그죠? 대상물을 딱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딱 나누면 주택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주택 외일 때, 그 다음에 뭐 복합 건축물 이런 등등이 있죠? 기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주택과 주택 외를 할 때 표현되는 거. 자, 주택은 계약의 종류를 구분해. 조문에 뭐라 했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돼 있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보면 뭐라 했죠? 매매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이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뭐라고?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가 매매교환이냐 아니면 임대차 등이냐라고 계약 종류가 구분된다는 자체가 뭐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요율 가운데 1000분의 8 있죠? 1000분의 8 이내라는 이 자체도 대상물이 주택일 때만 나옵니다. 그리고 한도액 있죠? 한도액도 어디? 주택일 때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중요한 게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뭐 주택일 때만. 그 다음에 주택 외가 되면 주거용 오피 있죠? 대상물이 주거용 오피와 그 외로 나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를 할 때 딴 건 없고요. 1000분의 5하고 1000분의 4 있죠? 매매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 다른 거 그죠? 주택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요율을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택 외의 경우에 이 주거용 오피가 되면 1000분의 5인지 1000분의 4인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 최대 보수를 물으니까요. 최대 보수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다음에 그 외는 얼마죠? 1000분의
9입니다. 맞죠? 이 1000분의 9 내에서 뭐라고? 협의 결정입니다. 협의 결정이다. 얼마를 받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협의 결정이니까 중개보수표에다가 밝히죠. 뭐라고? 나는 여기까지 받겠다. 상한 요율을 어떻게 한다? 명시해야 되는 의무. 상한 요율 명시 의무가 주어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 결정이나 상한 요율 명시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대상물이 뭐다? 주택 외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이 있죠. 복합 건축물이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주택 면적입니다. 그죠? 복합 건축물의 기준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지 2분의 1 미만인지를 따진다. 이거 기억해야 되죠? 이상 미만이 초과 이하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상물의 소재와 사무소의 소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뭘 기준으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자, 시도조례가 나왔죠? 대상물이 뭐란 뜻입니까? 주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나오면 주어는 뭘까요? 분사무소 나오면 주어는 법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주가 따라와요. 맞죠? 주. 그래서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건 뭘 기준으로?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에서 계산 기준입니다. 일단은 제가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뭐랬죠? 대상물이 뭐냐? 대상물이. 그리고 대상물에 따른 기준금액이 구해야 되죠.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기준금액에 따른 요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이라면 한도액과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일방보수인지 총액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방인지 총액인지. 됐죠? 그래서 대상물부터 딱 봐야 되는데, 일단 요거 아셨죠? 이거 공식입니다. 계산 문제가 나올 때 미스 안 할 게 이거예요. 먼저 이거 딱 요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게 대표 세 가지가 있는데, 교환 나오죠? 교환 그러면요. 큰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임 있는 임대차 있죠? 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확인하시려서요. 첫 번째, 합산 금액이 혹은 환산 혹은 기준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합산 환산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일 때 그죠? 얼마를 곱해라? 70을 곱해라. 딱 세 줄. 그러니까 합산 환산 기준 금액 대신에 보증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인 자리에 이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70 곱한다까지 이 세 개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이 있었죠. 동일 해가지고 이렇게 동일 되면 뭐만 받으라고? 매매가를 기준으로 받아라. 그죠? 매매가 기준이다.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시험지문을 딱 봤어. 동이 되면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다?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근데 A, B, C가 나왔어. 어떻게 한다고? 다 받아라 하셨죠? 매매와 임대에 관한 계약까지 해서 중개보수를 모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셨죠? 네. 그리고 실비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죠? 실비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실비의 종류가 두 개 있잖아요. 실비의 종류가 구체화되면 부담하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그러면 누가?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 그러면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산 문제 나올 때 이제 보통 지문에 약간 섞여서 나올 때가 있었는데 뭐 같냐면 제가 권리금 기억하시죠? 권리금 그러잖아요. 제가 권리금 하면 같이 보시라고 했어요. 뭐하고? 보충금하고.
권리금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 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제외라는 말이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왜냐하면 보충금은 교환계약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죠. 포함된다는 이 말하고 제외된다는 말하고 개념이 헷갈리니까, 아시죠? 그냥 제가 같이 묶어서 권리금과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 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맞죠? 여기까지 했고, 자, 오늘 이제 220페이지에 협회입니다. 협회. 자, 보는 만큼 가보죠. 협회는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게, 협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 뭐 쉽게 나오면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 있잖아요, 그죠? 협회에서 쉽게 나오면 협회의 성격이라든지 성격, 그 다음에 협회의 설립 절차, 협회 설립 절차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운영이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주로 언급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지문은 나오잖아요. 이게 토탈에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보는 분량축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지문 한 개 정도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반복하는 내용 안에서 문제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보시죠. 첫 번째 협회 설립이 나오는데, 여기 협회를 설립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기업공인중개사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나올 때 기업공인중개사인 돼 있죠. 앞에 끊어봐요. 끊고 그 앞부분이 없어져요. 그럼 뭐래 돼?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겠죠. 협회를 설립하는 주체는 개공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아셨죠? 원래 법인은 사람이 아니, 기본적으로 뭐 인격이 사람으로 보지만 행위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 보니 가로 안에 부칙상의 개공만 포함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권 해석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도 포함된다라고 일단 예언을 해요, 아셨죠? 어쨌든 협회를 설립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개공인 공인중개사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설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알겠죠?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두 번째, 협회 성격입니다. 협회는 법인인데 비영리 맞죠? 사단재단,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리고 설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입해야 된다,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설립주의고 이미 가입주의입니다. 협회가 지금 두 개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뭐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복수 설립이 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립 절차, 이것도 자 순서는 기억해야 돼요. 일단은 협회는 다음에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컷. 정관 작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컷. 창립총회 의결, 창립총회가 두 번째. 그러니까 작성된 정관을 의결하기 위해 가지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거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아 커다주고 이게 설립인가입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요? 정관 작성. 두 번째 창립총회. 세 번째 설립인가. 네 번째 설립 등기. 그러면 협회가 성립하는 때는 인가십니까? 등기십니까? 등기십니다. 아셨죠? 그때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관 작성 시 보면 대답하시면 돼요. 정관 작성 시 밑에 발기인 수가 몇 명? 300인 이상. 오른쪽. 창립총회에는 600인 이상의 회원이 출석합니다. 600인 이상이. 그 600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서울특별시에서 밑에 보입니까? 100인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20인 이상. 우리 앞에서 배우신 것 중에 각 30을 배운 적 있어요. 500이 30, 1일 해가 배운 적 기억납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요건에 보면 500이 31일 배웠죠. 그 30하고 이 20이 가끔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입에 붙여놓으면 돼요. 500이 31일이라고. 나중에
500이 31일 딱 적용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20을 딱 집어넣으면 혀가 딱 꼬여. 500이 저절로 가요. 가는데 20 딱 읽으면 꼬일 것 같죠? 예, 꼬입니다. 그 30하고 20이 가끔 바뀌는데 요건 20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 누구? 국장에. 그리고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이것도 가끔 나와. 인가입니다. 허가는 효력은 발생하지만 제재를 받잖아요. 인가는요.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설립 등기했을 때만 한다.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에 협회에 조직이 나오는데 자 설립 등기하는 데가 뭐야? 주사무소야. 맞죠? 협회가 성립했다는 말은 주된 사무소가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주된 사무소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였거든요. 지금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규정을 삭제시키고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뭡니까? 설립 등기하는 데가 그죠? 주된 사무소예요. 이해합니까? 주된 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밑에 1번에 협회는 자 줄 것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컷 공인중개사 법입니까? 정관입니까? 정관입니다. 정관에 살 묻어 있죠. 정관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뭘 둬요? 지회입니까? 지부입니까? 지부. 시군구에는요. 지회입니다. 이것도 바뀌어 나와요.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 아셨죠? 지부지회. 이거는 그냥 공부 안 해도 대충 알죠? 지부지회 그러지. 지혜 지부 이러지 않았잖아. 지부가 큰 거야? 지혜가 큰 거야? 지부가 크죠? 지부지혜. 그리고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게 되면 자 신고한다. 이분 보이죠? 사전신고 사후신고. 공인중개사법상에는 신고 딱 그러면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후입니다. 사전신고 하나 있습니다. 뭐? 휴폐업 등 아셨죠? 휴폐업 등 사전신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나왔어요. 이 시점은 그러니까 시점은 인식하지 않으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부지회를 설치할 때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할 때라고. 그러니까 협회는 지부지회를 설치할 때 신고해야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물론 하나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읽으면 한때와 할 때는 니은인가 리얼인가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의식하지 못하면 할 때를 뭐라 읽는 줄 압니까? 한때라 읽어요. 자기가 본인이. 글자대로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기억으로 읽어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안 알면서 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 기억으로 풀어요. 글자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글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치고 나면 이제 그죠? 그죠? 벽만 물컹하면 띠가 더 바닥인데. 그죠? 벽이 단단해서 못 띠가는 거지. 자, 그래서 지부지회 자책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자책하는 거. 그 대명사가 조치훈 씨입니다. 조치훈. 혹시 조치훈 씨 압니까? 바둑 그 일본 그 명인 있잖아요. 그 조치훈 씨가 바둑을 두다 보면 그것도 기술이나 이게 집중하지 못하게 상대방이 집중하지 못하게 일본 요다 같은 경우는 부채를 딱 펴거든요. 딱 계속 앞에 상대방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계속 닦아거려요. 이게 엄청나게 방해돼요. 이게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둑 두르고 있잖아요. 딱 맞아요. 조훈현 씨 같은 경우는 담배를 줄창 핍니다. 이제 끊었죠. 이제 한 보를 담배를 사가지고 바둑을 한국을 들어 들어가면 제가 그때 봤거든요. 한갑하고 반 정도 남았더라고 담배가. 하루에 아침에 그 바둑을 다 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한 보를 옛날 장미가 그 사람이 굉장히 잘 피웠거든요. 장미 긴 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미 담배 한 보를 타들 들어가지고 바둑을 딱 끝나고 나면 한갑하고 한 반 남더라고요. 엄청난 근데 그게 줄장 피는 게 아니고 한두 모금 피고 한 개를 꺼요. 그러니까 한 번 피고 계속 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타잖아. 그죠? 그럼 계속 타고 있는 게 또 한 번 보고 꺼요. 그리고 또 펴. 그러니까 상대방은 엄청 괴로워. 근데 예전에 이창호 아시죠? 이창호 제자잖아요. 그죠? 두는데 스승하고 두니까 바로 앉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은현 씨는 반쯤 들러갖고 다리를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바둑을 장고를 하고 있는데 이상호는 뭐 지금 못 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지가 할 수 있는 건 조는 거야. 상대방이 두 눈 더까지 조는 거야. 하여튼 이것도 집중을 방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치훈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패착을 하면 자기 갑자기 바둑을 두다 보면 중계를 하잖아요, 그죠? 카메라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 선수를 비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방송에서 ปึ๊ 소리 들려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대방 바둑 둔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있어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방송에 그 소리가 막 ปึ๊ 소리 들려요. 상대방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거. 바둑을 둬야 되는데 지 머리를 쭉 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 조시훈 씨 바둑 두는 그 모습이 엄청 특이하거든요, 이거. 그렇다고 머리 때리면 돌됩니다. 이거. 자, 설치한 때, 할 때 하셨죠? 다 인식하고 의식이 되고. 그 다음에 총회입니다. 제가 그 처리 기간을 얘기할 때, 그죠? 즉시 기억하는 거 3개만 해봐요. 제가 딱 집어 3개 말씀드렸거든. 시험에 주로 언급되는 게 즉시, 일반 사면, 즉시, 즉시 재교부, 또, 예, 휴폐업 신고하면 즉시 반환,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면이 나와요. 일반 사면, 즉시, 그죠? 그다음에 등록증 등의 즉시 재교부, 휴업 신고했을 때의 등록증에 즉시 반환 있죠. 뭐 이런 정도가 언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체 없이 그러면 이건 신속을 기하거나, 그다음에 이미 결정된 사항, 그다음에 변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이때 지체 없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할 때는 며칠이죠? 7일. 사무소 설치는 7일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에서도 정보를 공개할 때는 신중하게죠. 며칠? 7일 이내에. 그럼 이미 공개한 건 지체 없이 아셨죠? 통지합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총회 의결사항이죠. 이미 결정된 사항이잖아, 그죠? 변수가 없죠. 결정된 사항은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그죠?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한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가입니다. 자, 협회의 업무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어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자, 5번, 6번이 있죠.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게 뭐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 부르죠?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협회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한방이에요, 한방. 중개사무소 예전에 K레인이라고 있던 걸 명칭이 그죠? 한방으로 바꿨어요. 이게 한방이에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입니까?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입니까? 고유 업무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회원 간 상호 부조입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제사업은 비영리입니다. 아셨죠?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호 부조가 목적입니다. 우리 기억나실 게 있을 건데 보전기관에서 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개공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면 돈 벌 목적도 아닌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 횡령 있죠. 그 3가지 경우예요. 고의, 중과실, 횡령인데 중요한 건 통상 우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잖아, 그죠? 확인 설명 의무의 위반에 대한 경우는 이건 중과실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뭐라고요? 이건 그냥 그죠? 경과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시죠? 그냥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반에 대해서 배상하더라도 구상권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장입니다. 그래서 고의 중과실 횡령의 경우에만 한다고 예, 구상권 행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탁 업무는 시험하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실무, 연수, 직무 교육 등에 대해서 뭐한다?
수탁하고요. 그리고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시험 두 가지가 수탁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내용 보지 말고요.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하겠어요? 누가? 국장이. 그죠? 네, 국장이.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공제 사업이 나오는데, 자, 공제 사업도 목적이 그죠? 아까 공제 사업은 고유 업무예요, 수탁 업무예요? 고유 업무예요. 근데 이게 고유 업무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제 사업에 보시면 그게 목적 보십시오. 1번에 협회는 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공제 사업을 줄 거예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고유 업무다 보니까 이걸 당연 사업으로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고 고유 업무지만 공제 사업은 임의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영리 비영리라 그랬고 회원 간 상호 부조입니다. 예전에 초기에 시험 나왔어요. 친목도모라고. 친목도모는 계모임이죠. 그다음에 공제사업 보정보험적 성격이다라고 되어 있고 넘어갑니다. 공제사업의 범위는 일단은 배상 책임이 주목적이죠. 그러나 부대 업무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공제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있어서 운영 규정이 있었죠. 정보망에 운영 규정이 있고, 그다음 지금 보시는 협회에 공제 규정이 있어요. 공제 규정.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나중에 그 공제 규정 안에 규정된 사항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책임 준비금이에요. 이 책임 준비금의 전용도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대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운영규정, 공제규정, 책임준비금, 전용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일단 공제규정 해가지고 누구 승인이라고? 국장의 승인입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 돼요. 공제규정의 제정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제규정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책임준비금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공제규정 중에 동그라미 디귿 보이시죠?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해가지고 밑에 뭐의 10%? 총 수입액이 아닙니다. 그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몇 퍼센트? 10%. 그죠? 10% 이상으로.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관리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줄, 별도 회계 관리 줄을 닦으시고.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그죠?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즉, 책임준비금의 전용은, 이 말이죠? 전용은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을 요한다. 그리고 이 공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자주 언급된 중에 하나가 운용실적입니다. 운용실적 공시가 딱 나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딱 해요. 아셨죠? 운용 실적 되잖아요. 그죠? 운용실적 공시 그랬는데 운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있어 혹시? 운명. 예. 운명 그죠? 500원 그랬죠? 연수하기는 500원. 5번은 운명 그랬어요. 예, 5번 운자요. 운용실적 공시 그러면 일단은 누구에게?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봐봐요. 누구한테? 공제계약자에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2번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아셨죠? 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언제? 그 다음에 어떻게? 공시하고 개시해야 한다. 들었습니까? 운용실적 공시 나올 때, 자, 운용실적 공시라는 딱 말이 나오면, 그죠? 누구에게?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어떻게가 답이 돼야 돼요. 일단은 누구에게 할 때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로 밖에 나왔어요. 누구한테? 개공이 아니고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합니다. 언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인데 이게 원래 2월이었어요. 그래서 또 밖에 나왔어요.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다음에 공시하고입니까? 하거나입니까? 엔드입니다. 그죠? 공시하고, 그죠? 공시 개시 의무입니다.
공시하고 개시하여야 한다. 공시 개시 의무 이렇게.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제대로 뭐라고요? 운자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연수 확인, 연수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얼마 들어요? 500원이 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연수 확인은 500원. 5번은 운명. 베토벤 경고 5번. 아셨죠? 운명. 자, 여기까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영 갑니다.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라 그랬는데, 자,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기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라 그랬는데 뭐에 대한 재무 건전성 기준이냐?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에 관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밑에 있죠.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으로 구상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컷. 그러니까 보유 자산의 건전성 정기 분류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적립까지를 우리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업 여력 비율이라는 게 뭐냐? 직업 여력 금액을 직업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건데 직업 여력 금액이란 자산, 부채, 자본, 재무제표상의 분류 상관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직업 여력 금액 그럽니다. 여기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대손 충당금, 이익잉여금 등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고요. 거기다가 영업권이라든가 승급비용 등 명목상의 자산은 뺍니다. 영업권이라든가 승급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죠. 영업권은 환가해야 될 거고 그리고 승급비용은 이미 지불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직업 여력 금액이라는 게 그 개념 더하기 빼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손 충당금, 자본금, 이익잉여금은 더하고 영업권 승급비용은 빼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국장은 뭐 지급 여력 기준 금액 해가지고 뭐 참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또는 검사가 나오는데 자, 협회에 대한 그죠? 우리가 구분할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협회에 대한 감독 명령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협회에 대한 감독 명령권은 국장에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제사업이잖아요. 그죠? 공제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조사 검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조사 검사권은 금감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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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금감원장의 직권입니까? 요청입니까? 그죠? 국장의 요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금감원 원장이 조사 검사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감독 명령권하고 조사 검사권하고 구분해야 돼요. 3번 있죠. 개선 명령돼 있죠. 명령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국장에게 있어. 그래서 개선 명령을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입니까 이거? 자, 요것도 지문에 그죠? 지문에 나와요. 일단은 뭐 적어놔 보여. 기역, 니은, 디귿은 공통점이 변경이죠. 그래서 방기가 변경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 기관, 가격의 변경, 그 다음에 불적법 밑에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불적보, 그 다음에 면, 가치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있죠. 가자손 이렇게요. 밑에 개선명령까지 가자손 계획까지. 이거는 제가 그 머리끈이나 중간에 글을 따서 기억하는 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에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25회 때 기억하는데 그대로 딱 이거 방기가 변경만 알면 답이 찾아지게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항목을 그대로 물으니까 이거 참고로 그냥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원에 대한 제재 등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의 끝에 보니까 시정명령이죠.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유가 두 가지예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하고 시정명령권이죠. 주의하실 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권입니까? 징계 해임 요구권입니까?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하거나 이거 아니고요.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입니다.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제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해당되는 데다가 동그라미에서요. 심의, 감독, 협회 둔다. 찾았습니까? 227페이지 있습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하는 일은 심의, 감독이죠. 심의, 감독, 협회 둔다. 어디에 있다고? 협회에 있습니다.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둔답니다. 입에 딱 붙여서 심의감독 협회 둔다. 아셨죠? 4개 심의감독 협회 둔다. 227페이지 보고 계시죠? 운영위원회 딱 거기. 그 다음에 심의감독 사유는 까지는 아직 뭐 그냥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자 운영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성별 고려에다가 줄을 닦아서 성별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 경우 2번 3번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그랬죠. 그게 뭐냐면 협회 관련 위원수 이러면 돼요. 협회. 그러니까 위원들이 총 19명 있잖아요. 그죠? 19명 중에서 이 19명이 많은 일이에요. 공제 사업에 대한 심의 감독이에요. 그러면 그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가 많을수록 공정한 심의 감독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겠어요? 미만이겠어요? 예,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밑에 임기가 몇 년이죠? 공무원하고 협회장은 임기제가 있잖아요. 임기제. 아셨죠?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라고?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까지만.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제도가 있고 자 호선 동그라미. 누가 뽑는 게 아니라 19명 중에 있잖아요. 19명이 자기들끼리 뽑아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그리고 오른쪽 보면 딴 건 뭐 그냥 통상 보시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3번에 보세요. 3번에. 개의 정족수하고 의결 정족수는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개의는요. 제적위원 과반수고 그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내용은 쭉 거쳐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그죠? 그리고 간사 및 서기도 누가?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심의위원회 밑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조금 참고하실 정도고요. 이렇게 뭐 비교돼서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협회는 몇 문제라고?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